돈이 눈을 가리다. 운명은 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개척하는 것일까? 사주를 보는 자와 관상을 보는 자 둘은 오랜 친구였다. 어느 날 사주쟁이는 친구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벼슬길에 오르지만 암행어사에게 파직당할 운명이라니. 내가 과거에 급제하는 건 틀림없어. 하지만 조심해라. 결국 암행어사에게 걸려 파직될 운명이다. 그러나 친구는 관상의 대가였다. 사주쟁이의 조언을 듣고 암행어사를 미리 찾아내 친구가 된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과거 급제, 벼슬, 암행어사의 심판, 그리고 뜻밖의 은인과 뒤바뀌는 운명. 그가 마주한 운명의 장난은 어디까지였을까? 과연 사주의 예언은 맞았을까? 틀렸을까?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관상을 잘 보는 사람과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있었어. 둘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지. 어느 날 사주를 잘 보는 친구가 관상을 잘 보는 친구의 사주를 봐주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 야, 내가 이번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긴 할 거야. 그런데 조심해라. 암행어사한테 걸려서 파직될 운이 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 내가 관상을 잘 보잖아? 그러니까 암행어사를 미리 잘 찾아서 친해져둬라. 그러면 내가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거다. 관상을 잘 보는 친구가 물었어. 그럼 내가 정말 이번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그럼. 확실하다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고 정말로 급제해서 여흥부사라는 벼슬을 받게 되었어. 벼슬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어. 사주를 봐준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 그래, 암행어사를 꼭 찾아서 친해져야겠다. 괜히 엉뚱한 사람하고 친해졌다가는 큰일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가마를 타고 가는데 추운 겨울날 어떤 상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게 보였어. 그 젊은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했지. 저 사람이 암행어사가 될 상이야. 그는 곧바로 하인을 시켜 가마를 주막 앞에 세우게 했어. 어이 주인장. 방금 지나간 저 상제 말인데 어디 사는 사람인가? 주막 주인이 대답했어. 저기 건너 마을에 삽니다. 그는 다시 물었어. 그런데 보아하니 곧 좋은 운이 올 텐데 지금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가? 주막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 아, 그 양반 참 글도 잘하고 착한 사람인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도 아직 장례비를 다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 사람이다. 그래서 곧장 그 청년의 집을 찾아갔어. 문을 두드리고 주인을 불렀지. 여기가 혹시 무슨 댁 맞소? 청년이 나와서 대답했어. 예, 그런데요? 그는 청년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물었어. 무슨 어르신 댁 맞지? 그런데 어르신은 지금 어디 계신가?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답했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울부짖으며 말했어. 이럴 수가. 내가 어르신과 중마고우였는데. 이런.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 대성통곡했어. 10년 만에 보니까 이렇게 변했구나. 그가 탄식하며 말하자 젊은이는 속으로 의아했어. 아버지의 친구라면 내가 어릴 때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전혀 낯이 익지 않네? 의심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확인을 해보기로 했지. 어머니, 아버지랑 그렇게 친한 분이라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몰래 문구멍으로 한번 보세요. 어머니도 살짝 문구멍으로 들여다봤지만 고개를 갸웃했어.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 내 아버지와 정말 친했던 게 틀림없겠지. 그렇지 않다면 왜 저러겠니? 어머니의 말에 젊은이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 그날 밤 그는 그 집에서 묵기로 했어.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터라 변변한 저녁거리도 없었어. 결국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어렵게 음식을 얻어다가 저녁상을 차려주었지. 식사를 마친 후 여흥부사가 된 그가 말했어. 내가 이제 여흥부사로 가는 길인데 내 형편이 어려운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구나. 내 아버지 제사가 아직 멀었다면 당장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싶지만 제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니 일단 제사를 잘 치르고 나서 내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내 옷과 돈 걱정은 하지 않게 해주마. 젊은이는 감격하며 답했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흥부사는 그를 도와주겠다는 뜻을 전하고는 떠났어. 그리고 지금의 명함 같은 편지를 한 장 건네며 말했지. 혹시 나를 직접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걸 잘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내가 있는 곳에 오거든 이걸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떠나고 젊은이는 아버지 제삿날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 제사를 무사히 치르고 나자마자 그는 여흥부사를 찾아 떠났어. 그가 여흥부사의 고을에 도착하자 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 큰 문을 잡고 들어가라. 그대로 했지. 큰 문을 열어주세요.
그가 소리치자 이방이 나와서 그를 노려보며 말했어. 어디서 거지 같은 젊은 놈이 와서 큰 문을 잡고 열어달라 하느냐? 그리고는 바로 사또에게 달려가 보고했어. 사또, 밖에 거지 같은 젊은 놈이 와서 큰 문을 잡고 열어달라고 합니다. 여흥부사는 깜짝 놀랐어. 혹시 그 친구가 온 건가? 곧바로 명령했어. 그럼 큰 문을 열어주어라. 큰 문이 열리고 젊은이가 들어서는데 누가 봐도 초라한 몰골이었어. 이방은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사또 아는 사람이냐? 그냥 거지 같은데. 젊은이는 조용히 들어와 절을 올리며 말했어. 사또 절 모르시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흥부사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화를 냈어. 뭐, 이 미친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자 젊은이가 웃으며 편지를 꺼내 보였어. 사또 이걸 제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흥부사는 그 편지를 찍고 사령들을 불러 소리쳤어. 야, 이놈을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패서 내쫓아라. 감히 어느 미친놈이 와서 이렇게 버릇없이 구느냐? 그러고는 젊은이의 상투를 잡고 마구 때렸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두들겨 맞은 후 결국 길바닥에 내던져졌지. 그뿐만이 아니었어. 사또는 동네의 통문을 돌려 이렇게 명령했어. 오늘 밤 이놈을 재운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절대로 재워주지 마라.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겁이 나서 감히 젊은이를 받아줄 엄두를 내지 못했어. 어쩔 수 없이 그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방앗 안으로 몸을 숨겼어. 두들겨 맞은 데다 추운 겨울밤이라 도망칠 힘도 없었어. 이대로 얼어 죽든지 매 맞은 독이 올라 죽든지 둘 중 하나겠구나.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를 흔들며 깨웠어. 일어나세요.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물었어. 누구십니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 사람이요. 어서 일어나세요. 눈을 떠보니 뜻밖에도 한 여인이 서 있었어.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 나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젊은이는 머리를 저었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당신 집에 가면 내일 아침 사또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도 큰 화를 입을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단호했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말했어. 일어나요. 함께 갑시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할 힘도 없었어. 결국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지. 조금 가자 불빛이 보였어. 도착한 집은 의외로 깨끗하고 단정했어. 그녀는 그를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 약을 발라주었어. 그리고 정성껏 밥을 차려 먹이며 말했다. 낮거든 떠나세요. 낮에는 동산 위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내려오세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그녀의 보살핌을 받으며 상처가 조금씩 나아갔어.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어. 이 집이 과부 집이구나. 젊은 과부가 사는 곳이었군. 그녀는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약을 발라주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어. 덕분에 그는 마침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 하지만 가기 전날 저녁 그녀가 술상을 차려놓으며 말했다. 네, 당신께 할 말이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물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 저기 딸이 보이시죠? 제 딸이에요. 외동딸이죠. 사실 제 남편도 여흥부사였습니다. 그런데 여흥부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젊은이는 놀라며 그녀의 말을 계속 들었어. 나는 후실이었어요. 본처가 아니라 후실로 따라왔던 거죠. 그러다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나니 본처 쪽 자식들이 저를 데려가겠어요? 그녀는 쓸쓸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 결국 저는 버려졌고 이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시집을 보내긴 했는데 사위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이제 딸과 단둘이 사는 처지죠.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살려드린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딸을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젊은이는 난감했어. 생명의 은인이긴 하지만 이미 자신에겐 아내가 있었으니까. 저는 이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다만 저희 모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함께 살아주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죽을 때까지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젊은이는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대답했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곳에서 겨울을 보냈어. 어느새 원래 살던 집과 본래의 삶을 잊고 지내게 되었지. 그런데 봄이 되자 문득 집 생각이 떠올랐어.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러자 과부도 미련 없이 대답했어. 가야지요. 가세요.
그는 동네에 나가 당나귀 한 마리를 사왔어. 이걸 타고 가세요. 그리고는 여비만 딱 쥐어주었어. 그는 떠나려다가 속으로 생각했어. 가만히 있자 집이 부유한데 여비를 넉넉히 챙겨주면 가는 길에 쌀이라도 좀 사가야 할 텐데 혹시 가족들이 굶어 죽었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길을 떠났어.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이상했어. 그의 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가 묻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대답했어. 아, 그 서방님이 내려가신 지 열흘쯤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땅을 전부 사버렸어요. 저기 보이죠? 저 큰 기와집, 논, 밭, 소까지 다 샀어요. 게다가 일꾼도 둘이나 두었더라고요. 그러고는 서방님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젊은이는 깜짝 놀라 얼른 그곳으로 찾아갔어.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아내가 마당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어. 당신이 내려간 지 보름쯤 되니 누군가 사람을 보내 이 근방의 땅을 다 사고 집도 짓고 모든 걸 준비해 놓았어요. 이제는 따뜻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 그리고 사실대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지.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 사람이 공부를 해서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조용히 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했어. 오직 복수를 위해 이를 악물고 학문에 매진했지. 그리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어. 한림학사라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관 같은 자리였어. 나라의 중요한 문서들을 작성하고 왕의 측근에서 조정의 일을 돕는 직책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조회가 열렸어. 그런데 학사들에게는 따로 명령이 내려졌어. 너희들은 오늘 조회가 끝나고 남아있어라. 그렇게 학사들만 남겨졌어. 그리고 왕이 말했지. 자, 너희들 옛날 이야기 하나씩 해보거라. 모두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어.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지. 내가 옛날 이야기를 알긴 뭘 알아? 차라리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 저는 옛날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라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오, 그게 더 좋지.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그는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여흥부사를 찾아갔다가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난 일, 방학 안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일, 젊은 과부가 나타나 자신을 살려준 일, 그녀가 딸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일. 이 모든 이야기를 왕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 이야기가 끝나자 왕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다시 오너라. 다음날 아침 그는 궁으로 들어갔어. 왕은 그에게 작은 주머니 3개를 내밀었어.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너를 여흥의 암행어사로 임명한다. 그는 깜짝 놀랐어. 하지만 왕은 단호했어. 빨리 내려가거라. 그리고 주머니를 건네며 덧붙였어. 첫 번째 주머니는 내 집에 도착하면 열어보아라. 두 번째 주머니는 여흥에 도착하면 열어보아라. 세 번째 주머니는 여흥에서 출두한 뒤 마지막에 열어보아라. 그는 왕의 명을 받들고 곧장 떠났어. 그렇게 그는 다시 여흥으로 향했어. 그 길은 쉽지 않았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그는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두 번째 아내의 처가에 도착했어. 그의 모습은 마치 떠날 때처럼 거짓골이었지. 하지만 장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태도가 변하지 않았어. 이전에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고 지금도 변함이 없구나. 그러나 안사람, 즉 과부는 더욱 반가워하며 말했어.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말했어. 방에 들어가 편히 쉬세요. 그날 밤 그가 옷을 갈아입자 과부 아내가 벗어놓은 옷을 문턱에 내놓으려 했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 안 된다. 사실 그의 옷 속에는 마패가 숨겨져 있었어. 그 중요한 것을 함부로 둘 수는 없었지. 과부가 물었어. 그럼 태울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 태우면 이웃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지 않겠소? 과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지. 그럼 그냥 저 구석에 두겠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그곳에 두는 것도 안전하지 않아 보였어. 그럼 바깥에 내놓을까요? 그는 밖에 두면 개가 물어가면 어쩌려고? 마패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생각하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 방 안에 잘 두시오. 그렇게 마패를 숨기고 그는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날 아침, 날이 훤히 밝고 과부는 일어나 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 깜짝 놀라 어머니에게 달려갔지. 어머니,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새 옷은 그대로 두고 헌옷을 입고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장모는 태연하게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 너는 정호가 되면 곧 신임 사또의 부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조용히 있어라. 과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자 마을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 암행어사 출두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어. 새 사또가 오셨다. 그러자 그가 다시 돌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암행어사의 위엄을 갖춘 채였지. 과부는 놀라며 생각했어. 이럴 수가, 이 사람이 암행어사였다니. 그러나 고을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이럴 수가, 내가 그를 쫓아낸 적이 있는데.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 그럼 영부사는 왜 그를 쫓아냈느냐 말이야. 사주를 잘 보는 친구가 고을원이 되어서 어사한테 쫓겨날 운명이라고 하면서 관상 좋은 사람을 사귀라고 했거든. 그래서 영부사로 내려갈 때 처음 그를 보았을 때는 진심으로 대했거든. 그런데 이후에 찾아온 후에는 돈을 주어야 하니까 내쳐버린 거지. 돈이 눈을 가려버린 거야. 사주를 잘 보는 친구가 맞았던 거지. 친구가 봐준 사주, 그 결과가 바로 지금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거야. 사주의 예언이 맞았고 그는 돈이 눈을 가려서 결국 파직을 당한 거지.